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 10분 FC 한양 10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이제 오늘은 FC 한양 10회입니다. 매번 이제 녹음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세운 저만의 작은 목표가 두 개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무탈 없이 인원을 모아서 꾸준히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10회가 됐으니까 뭐 그 점은 어느 정도 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목표가 하나 있는 게 그거는 이제 바로 게스트 초대입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방송 제목이 FC 한양이니까, 그리고 다 학생들도 한양대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양대 관련해서 뭔가 누군가를 뭐 불러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우리가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한양대 축구부가 좀 전통 강호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옛날부터 보면은 이회택 한국 축구 레전드, 레전드. 박항서 베트남 감독님, 그렇죠. 그다음에 이관우 선수, 이제 시리우스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다음에 김남일 현재 성남 감독님. 이렇게 좀 레전드들이 좀 있어요. 김남일은 좀 센데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K리그 최고의 국산 공격수인 주민규 선수는 한양대 공곽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들 다 섭외하겠다 뭐 이런 다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저희 학교가 명문 학교다, 축구관에서. 뭐 이분들처럼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더라도 뭐 현재 뭐 학생, 축구부 학생이거나 아니면 한양대 출신 축구인들을 초빙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게 저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열심히 해야겠죠. 오늘 본격적으로 10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먼저 은혁이 형, 지난주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1위의 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제가 학과에서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블로그에 또 매진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글이 올라왔나요? 지금 이제 오늘 와서 자료 수집하고 경기 좀 분석하다가 오늘 내일 중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실은 지난주에 제가 뭐 나중에 읽어보겠다 했는데 아직 못 읽어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게, 물론 이제 안 읽어보실 때니까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100회를 넘어갔다는 점, 110회 정도 되는데, 솔직히 지금 살짝 기분이 좋아서 지금 그것 때문에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써보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가 6명인데 네. 그 마지막 글 좋아요가 3개던데. 근데 사실 저희 멤버가 누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사실 이제 뭐 좋아요랑 이런 거보단 저는 제 자신의 글이라든지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아요 수나 이런 건 크게 뭐 연연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좋아요 수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게, 저희 팟캐스트 방송이 애초에 좋아요가 저희 멤버 수보다 적어요. 제가 지금 당장 속출할 계획인데 알아서 자진 납세하십시오, 지금 당장. 저는 세금 체납인 것 같아서 오늘 다 밀린 거 내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은 눌렀는데 좋아요는 늘 깜빡하더라고요. 제가 올라오자마자 들었거든요, 사실. 네. 그게 언제였더라? 어쨌든 자기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좀 바로 듣고 이거 내일 피드백 해야지 하고 좋아요를 항상 깜빡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체납하고 밀린 거 싹 다 내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명 남았는데 안 누른 거 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냥 막 틀어놓기도 했는데 좋아요를 안 눌러가지고 방금 급하게 눌렀어요. 형님 저번에 회식도 안 하셔서 좀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정이 좀 떨어지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좋아요부터 누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래놓고 잘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세금만 내고. 나우는 지난주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그 전에 미리 놀다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게 목소리만 나가는 방송이라서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약간 탑건 선글라스 느낌으로 멋있게 하고 왔거든요. 선글라스를 썼는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뭐 지난주 딱히 뭐 없어가지고 그냥 운동만 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은 열심히 나가고 있나요? 운동 열심히 나가고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첫 번째 코너 이적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우 얘기할 때 살리바 관련해서 제가 살리바를 이제 97년생이라고, 히샬리송이랑 동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살리바가 2001년생이더라고요. 그런 거요? 네 살을 속였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먼저 정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디마리아 선수가 유벤투스로 가는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자유계약이고요. 2023년까지 단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은혁이 형이
레알 팬이기도 하지만 PSG 역시 응원하고 있는데 디마리아에 대해서 은혁이 어떻게 보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디마리아가 떠나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마리아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가끔씩 뭔가 축구를 할 때 웃음을 주기도 하고 정말 고마운 선수였다고 생각하고 유벤투스에서 또 부디 잘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에서의 디마리아는 어떤 활약을 보일 것 같은지. 저는 뭔가 파리 때처럼 그렇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또 생각을 전환을 해보면 이 유벤투스가 예전에 마티디도 되게 잘 썼잖아요. 그래서 은근 노장 선수들이 유베에 가서 피를로도 이제 AC 밀란에서 유베로 이제 FA로 간 다음에 되게 한 3, 4년 동안은 잘했던 것 같아서 디마리아도 나이가 좀 들었지만 유벤투스에 가서 또 의외로 또 약간 그 노장 선수의 활약상을 쭉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이번 시즌에 알레그리 감독의 전술이 좀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에 어떻게 쓸지는 좀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마리아가 피를로나 마티디처럼 중미나 수미로 활약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측면 자원으로서 베르나르데스키도 그렇게 폼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키에사가 부상으로 빠진 뒤에 유벤투스가 좀 내려가기도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디마리아 정도는 교체 옵션으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마리아가 되게 풀로 뛰기에는 뭔가 조금 힘든데 그래도 교체를 잘 활용하면서 쓰면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기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피셜. 이제 랑글레 선수가 바르샤에서 토트넘으로 1년 임대를 갔습니다. 구매 옵션은 없고요. 주급 보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바르샤 팬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좋은 센터백을 왜 구매 옵션을 안 달고 데려갔는지 이거는 조금 이 파라티치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하고, 사실 저는 벤 데이비스 선수가 되게 이번 시즌 BD33의 부활이다라고 해서 되게 밈도 많이 올라오고 생각보다 잘한다는 평도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렁글레 정도면은 백업 센터백으로 활용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임대로 이 노렸던 바스토니 딜이 이제 실패한 뒤로 렁글레로 선회를 한 거니까 한 1년 정도는 써보고 만약에 콘테가 얘 빌드업도 잘하고 이제 우리가 페리시치로 측면도 보강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랑글레를 완전 영입도 솔직히 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센터백 한 명 더 필요한 상황인데 왼발 센터백은 바스토니는 제가 봤을 때 토트넘 못 갈 것 같아서 진짜 인테르가 정말 수닝 그룹이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팔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좋은 임대 영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BD33의 백업이다. 저는 아직은 BD33이 저번 시즌 막 후반기에 토트넘이 좋을 때 체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즉시 전력감으로 투입하기에는 바르샤에서 뛴 경기도 적고 검증이 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랑글레 선수가 콘테 감독님 밑에서 잘한다면 또 콘테 감독님께서 원하는 선수는 확실히 영입하고 싶어 하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랑글레가 충분히 잘해서 토트넘에서 잘 정착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번 랑글레 임대 자체가 콘테 감독의 원픽이었다는 얘기도 있죠. 기사에 따르면은 이번에 랑글레를 영입해도 아직 바스톤이나 은디키아나 이런 왼발 센터백에 대한 관심을 끈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토트넘 팬들이 여기는 토트넘 팬이 없지만 기대 반 실망 반 이렇게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바스톤이 막 얘기 나오고 있다가 랑글레 갑자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비치 레알에서 피오렌티나로 갔습니다. 방금 요비치 하니까 상관이 눈이 약간 동그래지면서 할 말 많아 보이는 그런 표정을 보였는데 97년생 스트라이커고요. 2+2년 계약. 근데 이적료가 없어요. 레알에서 계약이 안 끝나는데 이적료가 없어요. 대신 세론 50% 이렇게 해서 피오렌티나로 갔는데 성관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일단 요비치가 떠났다는 거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요비치가 들어올 때 그때 아자르가 오기 전 시즌이어서 꽤 비싼 돈을 주고 800억을 주고 영입을 했었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주급도 세게 불렀겠죠. 그런 요비치가 이제 와서 하는 거 없이 데일이랑 같이 벤치에서 주급만 빨아먹다가 이제 드디어 피오렌티나로 떠나게 되니까 뭔가 마음 한켠으로 내 응어리진 게 하나 떼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 솔직히 이거 오피셜 보자마자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적료가 한 푼도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걸리시지는 않나요? 근데 이적료가 없긴 하지만 오고 나서 뭔가 잘 풀린 게 많아서 약간 행운의 부적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그냥 치면은 딱히 손해는 아닌 것 같다. 정신승리 하는 거죠. 약간 토템 느낌으로
그죠? 800억짜리 토템. 근데 레알에 토템이 하나 더 있죠. 에덴 아자르 선수 진짜 이든 해저드 선수. 아자르는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에 기대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요. 또 본인이 얘기를 저는 했죠. 네.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요비치가 레알 마드리드 주급 5위였더라고요. 2억 7천만 원. 그래서 이런 선수를 그래도 세론 50%를 얹어서 보낸 거면 나중에 팔 때 50%는 레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건 솔직히 생각보다 좋은 딜인 것 같아서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세론을 50%를 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잘 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비치 2억이면은 그거 지금 요비치 나갔으니까 그거 떼서 밀리탕 주고 호드리그 주고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요비치가 피오렌티나 종신하면 그 세론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피오렌티나 가서 뭐 잘 안 돼가지고 이적을 했는데 막 100억. 그런 거는 쉽진 않은데 아니면 피오렌티나 가서 너무 잘해. 막 프랑크푸르트 시절이었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그때처럼 엄청 잘해. 막 다 씹어먹고 다녔는데 자유계약으로 이적. 근데 솔직히 저는 세론에 대해서는 그냥 로또 같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금처럼. 네, 투자해놓고 당첨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딱히 뭐 별 생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비치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피셜은 안 났는데요. 유벤투스 공식 홈페이지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들어 오는 사진이 이제 올라왔어요. 바로 맨유 완성시킨 진정한 그분? 맨유 진정한 맨유죠. 폴 포그바 선수인데 일단 유벤투스로 가는 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보여요. 뭐 메디컬 테스트를 떨어지지 않는 이상 떨어지면 더 웃기긴 하겠지만 포그바 선수가 유벤투스로 가면 잘할 것 같나요? 적어도 맨유 있을 때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유벤투스에 지금 뭐 로카텔리도 있고 맥케니도 있고 유벤투스 중원 퀄리티 자체가 뭐 서로 이렇게 콜라보해서 플레이하기도 좋고 뭐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알레그리 감독도 승인을 하고 데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FA니까 사실 손해 볼 건 없죠. 맨유가 손해지 유벤투스는 사실 이득이죠. 그렇죠. 이제 유벤투스도 2년 동안 세리아 1위를 놓쳤잖아요. 인테리한테 한 번 내주고 밀란한테 한 번 내주고 이러면서 다음 시즌은 그래도 꼭 우승을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오늘 디마리아 얘기도 해봤고 포그바 얘기도 해봤는데 점점 스쿼드가 단단해져 가면서 윙에 키에사도 있고 블라우비치 있고 센터백에는 지금 더리우트가 있는데 이따 다루겠지만 더리우트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 유벤투스도 내년에 좀 지켜봐야 될 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 바르샤와 개인 협상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첼시는 700만 파운드를 원한다. 바르샤는 지급할 의향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보드진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서 지금 이제 팬들 반응을 보면 이런 딜을 왜 하냐라는 얘기가 많아서 지금 왜냐면 하피냐 딜도 되게 비싸게 거의 60밀, 70밀 정도 되는 파운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스필리쿠에타랑 마르코스 알론소도 얘기는 나왔었으니까 이런 딜까지 한 20밀 정도의 체결을 하면 솔직히 저는 아스피가 와서 잘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기동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느리고 이제 나이가 든 선수들을 이 돈을 주고 데려왔을 때 과연 사비가 원하는 전술에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저는 솔직히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 지금 바르샤가 노리고 있는 타겟이 몇 명인가요? 지금 타피냐 얘기도 있고 레반도프스키. 뭐 레반도프스키도 있고 베실바도 좀 진한 것 같고 아닌가? 실바는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불능이다로 알고 있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쿤데는 되게 조금 진하게 링크가 다시 났어서 아마 쿤데랑 레반도프스키 정도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아스피랑 마르코스 알론소의 딜은 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용을 지키는 게 훨씬 급선무죠. 지금 대용은 오늘 훈련도 나왔고 대용 지키는 게 저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용이 저희가 몇 주 전 준석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진짜 맨유 가는 듯한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또 지지부진해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바이에른 팬이 인정할 정도면 왜냐면은 최근에는 계속 하피냐 언급만 나오지 레반도프스키 딜은 뭐 8월 초에 완료될 거다 뭐 이런 얘기만 나와서 약간 청사진만 그려져 있지 되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바이에른 팬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 좀 감사하죠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을 그렇게 많이 당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또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많이 아프지 않을까. 괜찮아요. 저희 뭐 의료진도 괜찮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리우트 이야기 있습니다. 미넨이 제안을 준비 중이다. 이미 데리우트랑 미넨 사이에 구두 계약이 완료되었다. 등등의 뉴스가 있죠. 몸값이 굉장히 비싸긴 할 텐데 첼시와도 지금 링크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데리우트는 어디로 갈 것 같나요? 버리우트가 워낙 주급이 또 비싼 선수다 보니까 아마 주급 체계를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팀이 유리하게 데려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저는 데리우트가 어렸을 때 미넨 팬이라는 얘기를 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신도 미넨을 선호하는 것 같아서 미넨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넨이 수비진 보강이 살짝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네, 필요하죠 지금. 그리고 기사 같은 것도 제가 느끼기엔 미넨이랑 제일 링크가 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미넨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전 잔류 봅니다. 데리우트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하죠. 저는 아직은 떠나기 이르지 않나. 내년에 이제 PL 상위권 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질레가 나갔어요. 도르트문트로. 아, 그쵸. 그거 오피셜 되게 일찍 나지 않았나요? 시즌 원래 중에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독일 클럽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이번에 질레가 자유계약으로 나가는데 6개월 전에 이미 그 개인 협상이 가능할 때 협상 완료하면은 바로 그냥 그 공고를 때리더라고요. 옛날에 괴체가 이제 미넨 올 때도 그 전에 시즌 끝나기 전에 오피셜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튼 질레가 나간 자리를 데리우트로 메꾸는 게 아니죠. 업그레이드다. 그렇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미넨 센터백이 좀 많지 않나요? 우파메카노도 있고 파메카노 있고 파바르도 설 수는 있고 파바르가 서고 싶어 하고 루이카. 리카 레난데스는 이제 거의 센터백을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겔스만 감독의 원픽은 아닌 걸로. 그 다음이 이제 부나사르라서 데려오는 건가요? 부나사는 어차피 라이트백이니까 거기 박혀있으면 되고 아니 센터백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해서 저는. 센터백을 쓸 수 있는 자원이 많긴 아. 하죠. 그래서 지금 데리트 오면은 내년에는 진짜 뭔가 해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얘기는 이건 진짜 완전 루머입니다. 그래도 제가 저의 흥미를 끌만한 루머에서 가져와 봤는데 이내는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로 해리케인을 주시하고 있다. 주시. 절대 안 달겠죠. 물론 저도 압니다. 맞아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돈이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돈을 쓰지 않는 미넨과 돈을 엄청 많이 바라는 토트넘. 레비 회장이 작년처럼 2,400억을 줘야 팔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케인 역시 피해를 별로 떠나고 싶지 않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세우는 기록 있잖아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 그걸 어느 정도 10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비벼보고 싶어하는 뭔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저번 시즌에도 맨시티 같은 프리미어리그 국내 이적을 타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오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더리우트를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더리우트도 분명 싼 값이 아닐 텐데 미넨이 어느 정도 돈을 풀려고 하는 건가 이런 행복회로가 들어서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황인범 선수.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오피셜이나 거피셜 이런 게 난 게 아니라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Here we go 하는 기자 있잖아요. 로마노. 그렇죠. 로마노가 본인의 트위터로 황인범 선수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와 같은 독일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한 올림피아코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황인범 선수에 대한 트윗을 남기니까 뭔가 좀 색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인데 그렇게 세계적인 세계적인 뉴스를 다루는 기자의 입에서 황인범 선수가 언급이 되니까 좀 신기하긴 한데 황인범 선수도 어쨌든 서울에서 갑자기 또 기분이 나쁘네요. 요즘 안 좋죠. 서울이 어제도 그 수원FC, 네. 극장골을 넣고 극장골을 맞았어요. 이제 4대3으로 수원FC한테. 수원FC 창단 처음으로 서울을 이긴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정말 뼈아픈데 저의 서울 코너가 있잖아요. 네. 그 코너를 조만간 한번 써먹어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망해요, 지금. 선수들 다 부상인데, 오늘 또 동아시안컵 그 명단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 무려 5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조용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 뛰고, 수요일날 토트넘이랑 경기 뛰고, 일요일날 리그 경기 뛰고, 그 다음에 대표팀으로 또 갑니다. 근데 그 선수가 저번 달에 그 황선홍 감독님 하에 아시안 그 컵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U23 대회. 정말 개고생은 다 시키고 있는데, 서울 팬으로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튼 황인범 선수, 서울에서 짧고 굵게까지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뛰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에서 뛰다가 지금 현재 팀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얘기 역시 FC 서울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류첸코 선수, 전북의 이제 독일 출신 특급 스트라이커인데 2020년 30경기 22골
구동하면서 K리그 득점 2위를 했었던 일류체코가 포항에 있다가 이제 13억 정도로 전북 현대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다소 부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위기 안 좋은 FC 서울 스트라이커가 절실하거든요. 지금 진한 링크가 있습니다. 뭐 선수 트레이드를 한다, 현금으로 산다 등등 링크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어요. 뭐 단독 기사가 몇 개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K리그 팬들이 아실 수 있지만 전북의 쿠니모토 선수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됐어요. 그쵸.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게 적발되면서 전북 자체가 딜이 스탑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K리그 오랜만에 얘기해봤으니까 전북 현대 지금 일류체코 선수가 뛰고 있는데 전북의 일류체코 선수가 주전이 아닙니다. 구스타보라는 브라질 공격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래 브라질 코린치아스에서 뛰었다고 하는데 이제 코린치아스가 또 찾아보니까 명문팀이더라고요. 뭐 윌리안, 마르키뇨스, 파울리뉴, 테베즈 이런 선수들이 이제 코린치아스에서 뛰다가 유럽으로 진출했었는데 이 구스타보라는 선수가 코린치아스에서 뛸 때 당시에 볼로냐 아시죠? 볼로냐. 네. 그렇죠. 네, 이탈리아. 그렇죠. 볼로냐가 60억을 제시했는데 코린치아스가 거절을 했대요. 100억 아니면 안 판다. 오. 그 정도로 유럽 상위 리그 즉시 전력감 선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브라질 경제가 막 흔들리고 원래 구스타보를 관심 갖던 유럽 구단들도 같이 흔들리다 보니까 몸값이 많이 낮아져서 전북이 이 선수를 이제 35억으로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5억 값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35억 값을 못하긴 하는데 뭐 여튼 그 정도로 잘한 선수였고 그 선수 뒤에서 이제 일류첸코 선수가 백업으로 있다가 지금은 서울로 어느 정도 갈피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 이것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이적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만약입니다. 이번 주 제가 선정해온 주제는 만약 메시가 맨시티로 이적했다면 인데요. 먼저 2020년 여름 진짜 축구계를 뒤흔든 이적설이 있었죠. 바로 리오넬 메시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이었습니다. 당시 바르토메오 회장과 바르셀로나 구단하고 메시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소송 직전까지 갔지만 메시가 기적적으로 잔류하면서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보낸 그 이적 시장인데요. 만약 2020년 여름 리오넬 메시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다면 과연 메시와 맨시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에 대해 한번 얘기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무조건 챔스 우승했다 봅니다. 무조건 챔스 우승했다? 메시가 와서 원래 여기 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2021 시즌에 챔스 준우승을 했잖아요. 첼시한테 져서. 네. 그때 약간 한 끗 차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메시가 왔다면 첼시쯤이야 금방 쉽게 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우승을 했을 것이다. 네. 저도 맨시티가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2연속 챔스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것 같아요. 더 엎어서 2번 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사실 메시라는 선수가 전문 스트라이커 그 이상이에요. 거기다 메시가 원래 활동량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로드리와 덕배가 되게 활동량도 좋고 패스를 엄청 잘해주잖아요. 그랬는데 제주스나 스털링이 그 패스를 받는 것보다는 메시가 패스를 받는 게 더 순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2연속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가 이때 20-21 시즌도 47경기 38골 12개 도움 하면서 라리가 득점왕을 했고 굉장히 득점력도 살아있었던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맨시티 와서도 저는 리그 득점왕은 먹지 않았을까. 맞아요. 또 메시가 바르샤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PL 강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L에서도 충분히 전술을 잘 보완하고 준비를 잘 했으면 PL에서 충분히 잘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도 한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와 함께 챔스 우승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메시 PSG에서 뛰는 거 보면 눈에 축구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뛸 때와 눈빛 자체가 다릅니다. 애가 축구하기 싫어졌어요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그렇게 팽당하고 나서 과연 맨체스터 시티에 가서 축구를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메시 나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메시 보고 맨시티에서 바르샤로 이적했던 선수가 있잖아요. 아구에로 선수. 네. 만약 2020년에 메시가 맨시티로 갔다면은 같이 둘이 뛰었겠죠. 같이 뛰는
날이 있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뭐 나우랑은 다른 의미로 저는 챔스 우승은 물론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PL 검증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말 지금 딱 하려고 그랬는데.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아닌 건 아니지만 나이 들고 뭐 어느 정도 풍파를 다 겪은 다음에 맨시티로 가서 저는 우승 못하고 오히려 패배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메시 이적설 당시에 저는 이제 메시 보내야 된다 주의였기 때문에 좀 말을 해보자면 반대파. 사실 메시가 2021 시즌에 38골 12개 도움했잖아요.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 전술을 보면 진짜 올 메시 중심이에요. 이때 당시 전술을 보면 다 모든 빌드업의 시작, 공격, 뭐 역습, 방향, 뭐 슈팅, 때리는 숫자도 메시가 제일 많고 모든 전술이 메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맨시티는 일단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팀인데다가 되게 빠른 전환과 역습 그리고 템포 자체가 포든도 그렇고 다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메시는 솔직히 말하면 메시 말년의 플레이를 보면 되게 템포를 좀 죽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항상 뭐 기동력 얘기가 많이 나왔어서 뭐 빠른 풀백을 영입을 해야 된다, 알바 대체자 사야 된다 이것도 다 메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필연적인 템포 다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 사실 이때 뭐 메시가 잘했던 것도 있지만 이때는 이제 쿠만이 전술 자체를 메시에 맞췄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아마 맨시티 갔으면 펩이 저는 어떻게 활용했을지도 감이 잘 안 잡히는 게 일단 데브라이너도 그렇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그렇고 중원에서 이미 플레이메이커가 존재하는데 메시가 뛰려면 어쨌든 윙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윙에서도 마레즈나 포든이나 스털링이나 뭐 측면에서 뛰었던 제주스나 되게 빠르게 공격을 전개를 하고 측면 돌파를 해냈는데 메시처럼 템포를 죽이고 안으로 계속 좁혀 들어오려고 하는 선수를 펩이 어떻게 처리했을지도 잘 모르겠어서 저는 메시가 맨시티로 갔다면 맨시티도 다운그레이드 되고 메시도 다운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성과가 오히려 더 안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적을 안 한 게 잘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 남았어야죠. 그러니까 파리로 보낸 거는 좀 실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본 거는 메시가 이번에 파리 갔을 때도 그렇고 사실 팀을 옮겨서 다른 무대에서 적응을 하는 게 선수 커리어에서 이게 처음이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지금 뭐 파리에서 전 같은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런 말도 좀 나왔고 그 EPL로 가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좀 겪었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한편으로 메시와 펩이 같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이좋게 잘 나갔을 수도 있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당시 나왔던 이적료가 3억 유로 정도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2-3억 유로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팔았으면은 지금보다 돈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대용을 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어차피 떠나야 못할 거라면 그래서 지금 팬들이 메시 나가고 나서 그때 그냥 차라리 돈 받고 팔았으면 지금 리빌딩도 잘하고 훨씬 더 팀이 더 좋아지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라포르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 떠나갔으면 바르샤 입장에선 좋았지만 맨시티 입장에서는 전술적인 손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20-21 시즌 당시에 이제 맨시티가 영입한 선수를 보면 페란 토레스, 발렌시아로부터 페란 토레스 300억 원으로 계약을 했고 네이선 아케 600억으로 이제 다 마찬가지로 계약을 했고 후뱅 디아스 최고의 영입. 이건 좋은 영입. 뭐 1000억 가까이 그렇죠. 하고 만약에 메시가 여기 포함이 됐다라면 명단은 좋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선발 라인업은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전 아까도 말했지만 메시가 과연 잘했을까? 뭐 펩 감독을 저는 뭐 미넨 팬으로서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하는 거지만 과연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메시, 뭐 이니에스타, 사비 이 사람들이 다 완성돼야지만 챔스 우승을 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펩의 한계를 더 보여줬을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메시가 와서 또 이제 펩이 많이 듣는 말이 메시발로 우승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펩 입장에서도 메시 와서 챔스를 못 들면 이제 자기 능력 그걸 보여주는 거고 챔스를 따도 또 메시발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메시가 대활약을 해서 챔스를 따게 된다면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만약에 메시가 왔으면
아마 지금도 맨시티에서 뛰었을 거니까 그럼 홀란드는 어디로 갔을까요? 홀란드는 뭐 바르샤 가지 않았을까요? 메시 판돈으로? 홀란드가 바르샤에. 근데 홀란드가 바르샤를 선호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은 링크도 꽤 있었는데 홀란드, 바르샤, 음바페 대화에서 음홀 대전이 뭐 라리가에서 펼쳐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둘 다 안 왔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메시를 샀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유로 이상은 들었을 거니까 홀란드 살 돈은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만수르의 자본이니까 홀란드도 사고 메시도 사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홀란드의 거취는 이제 곧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저는 메시도 사고 뭐 홀란드도 사고 다 샀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란드가 너무 생각보다 싼 가격에 그렇죠. 데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홀란드 아버지인 알프잉의 홀란드가 맨시티에서 옛날에 뛰었던 적이 있어서 그걸 경험 삼아서 아마 그래도 메시가 있으니까 더더욱 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시와 홀란드가 둘 다 뛰었을 것이다. 맨시티에서. 그리고 메시가 맨시티 갔으면 이제 호날두가 맨시티에 역제의한 일도 없었겠죠. 바로 맨유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맨더비가 재밌었겠네요. 맨더비가 다시 메오 대전이 돼서 아,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다 해서 맨유가 잘했을 것 같진 않고요. 맨유는 여전히 바닥을 기었겠지만 뭐 그래도 나름 기대되는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메시가 그때 극적 화해를 했었죠. 그때 보드진들이랑. 네. 본인이 이제 남아서 팀에서 더 많은 걸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제 팀이 또 보냈죠. 두 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사실 메시에게 바르셀로나는 할 말이 없어야 맞지 않나. 근데 라포르타는 언플로 언제든 메시의 복귀는 환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바르샤 팬들은 더 안타까운 거죠. 차라리 팔려면 이렇게 팔던지 아니면 보내시를 말던지를 해야 되는데 연장 계약을 제시할 의향도 없었으면서 팔지도 않고 보내놓고 메시 탓하고 이런 이 보드진의 만행들이 저는 진짜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렇게 부패한 상태로 성적도 못 내고 이러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바르샤 팬 입장에서 라포르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바르샤의 그 1기 영광의 시대를 봤던 그때 호나우지뉴의 세대를 봤던 분들은 뭐 라포르타가 정치를 잘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올드 팬들이 썼던 글들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펜코 같은데 잠깐 보면 뭐 라포르타가 어쨌든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다 라고 했고 실제로 뭐 라포르타가 뱉었던 말들이 결국은 다 피할 수 있는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처럼 이제 바르토메오의 시대에 축구를 입문했던 사람들은 라포르타나 바르토메오나 사실 바르토메오는 범죄자지만 범죄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만 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왜냐면은 어쨌든 자신의 1번 공약이 메시 잔류였고 그게 그렇죠. 이제 빅토르 폰트를 이겼던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프랭키 도용 이적 관련해서도 아스필리쿠에타랑 마르코스 알론소 살 거면 프랭키 도용 왜 보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되게 모순적인 앞뒤가 다른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라포르타를 저 같은 새로운 세대의 팬들은 좀 좋아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간 구단 그 대표가 돼서 구단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보다는 정치인 같아요. 그쵸? 그 얼마 전에 대용 관련한 인터뷰를 보니까 되게 정치인같이 뱀같이 말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어쨌든 뭐 대용을 보내는 거는 재정적인 문제든 뭐 전술적인 문제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든 뭐 바르토메오가 데리고 왔으니까 바르토메오의 유산을 처리하는 뭐 그런 이유든 어쨌든 본인이 결정해서 뭔가 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은근슬쩍 그 책임을 약간 대용 쪽으로 넘기면서 그쵸? 약간 주급 문제도 언급하고 뭐. 그러니까 돈은 이제 우리 팀에는 주급을 깎아야 될 선수가 많지만 도용은 우리 선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키려고 했는데 주급 안 깎은 거 너야 라는 식으로 이제 대용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이렇게 팀을 사랑하는 선수를 그렇게밖에 인터뷰를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조금 라포르타의 행보가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만약 메시가 맨시티로 이적했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코너 All About 카타르 B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월드컵의 B조는 잉글랜드, 웨일스, 미국,
이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잉글랜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입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피파 랭킹 5위에 1966 월드컵 우승, 유로 2020 준우승, 18, 19 네이션스 리그 3위, 올림픽 3회 우승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현재 감독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맡고 있는데 러시아 월드컵 4강 진출, 유로 2020 준우승, 18, 19 네이션스 리그 3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해리 케인, 조던 핸더슨, 라임 스털링, 트리피어 선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자체가 입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잉글랜드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베컴 있고 램파드 제라드 있고 공격진에 뭐 루니 오원 있고 수비에 존 테리 퍼디난드 있고 왼쪽에 애슐리 콜 있고 오른쪽에 게리 네빌 있고 골키퍼는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시먼 선수. 시몬은 조아트, 너무 옛날. 저희 세대는 조아트 말고 이제 그 저는 로빈슨이라고 이제 토트넘 골키퍼가 있었거든요. 뭐 그때 2006년 월드컵 독일 월드컵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초호화 멤버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잉글랜드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멤버에 비해서는. 뭐 지금 2006년이 8강. 옛날부터 잉글랜드는 선수들 몇몇 이름값이 엄청 났는데도 그에 비해 성적이 안 나온다 뭐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름값은 옛날보다 좀 떨어졌는데 성적은 좀 꾸준히 내고 있고 러시아 월드컵도 4강 가고 유로도 준우승하고 우승을 했고. 네이션스 리그도 3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뭔가 우승에는 가깝진 않아 보이고 근데 우승 후보라고는 불릴만하고 그 전보다 덜 애매하지만 여전히 우승 후보라고 놓기에 또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 지금 잉글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린 자원들을 쓰면서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좋은 성적은 낼 것 같긴 해도 잉글랜드라서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잉글랜드가 되게 기대가 되는 편이에요. 2020 유로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탈리아가 돈나룸마가 승부차기를 너무 잘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잉글랜드 우승할 만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축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잉글랜드 맨날 축구하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축구 종가다. 축구는 우리한테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월드컵 우승 66년에 딱 한 번. 그리고 종가인데 우승 한 번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제일 처음 했었다.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그 뒤에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좋은 멤버들 가지고도 뭐 똥을 쌌는데 그런데 종가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물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축구 종가가 아니라 변방에서 다시 시작한 느낌으로 빡세게 준비를 해서 그렇지 않는 이상 뭐 높이 올라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처럼 한번 떨어져 봐야 된다. 그죠. 이탈리아처럼 떨어져 봐야 이제 또 잉글랜드 팬들 난리치고 훌리건 많잖아요. 네. 다 난리 쳐가지고 한번 개편을 해서 다시 나가야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 월드컵 우승 한 번 딱 한 것도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개최국의 위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월드컵도 잉글랜드 월드컵이었거든요. 우승했던 게. 그럼요. 거의 66년이면 저희 전쟁 끝나고 한 10년 뒤? 그죠? 근데 바비 찰튼 뛸 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희랑은 저희가 정말 볼 수도 없었던 까마득한 세대에 우승을 했다. 그만큼 이제 메이저 대회에선 연이 없었죠. 잉글랜드가. 그러면 잉글랜드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이제 웨일스에 대해서 소개해 볼 건데요. 웨일스는 피파 랭킹 19위, 월드컵 2회 진출 및 8강. 그 8강이 1958년 1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64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월드컵 경력이 있고 유로는 2번 진출했는데 2016년에 4강을 한 번 가고 2020년에 유로 16강을 갔어요. 감독은 로 페이지 감독님인데 포트벨 노샘프턴 타운에서 활동하다가 웨일스 국가대표팀으로 넘어왔고 주요 선수로는 벨, 램지, 벤 데이비스, 데니 워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의아했던 게 웨일스도 되게 축구 잘하는 선수들 많이 나오고 그런 국가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월드컵이나 유로 진출이 약간 부족한 걸 보고 되게 많이 의아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웨일스 하면 또 국대 또 유명했던 선수가 긱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베일이 이번에 긱스도 하지 못한
웨일스를 월드컵에 올려놓는 거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웨일스가 뭐 어떻게 잘해서 16강에 간다? 저는 그러면 웨일스 그 국내에서는 베일이 긱스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도 저는 더 높이 평가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월드컵에 보낸 거 그렇죠. 자체가 보낸 거 자체가. 근데 사실 긱스도 월드컵을 보낼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 감독직에서 내려가게 되면서 그렇죠. 감독으로서 갈 수 네, 있었는데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못 가게 됐죠. 네. 생각보다 웨일스 선수들이 은근 알토란 같은 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멤버가 생각보다 좋아서. 그렇죠. 벤 데이비스 선수는 뭐 토트넘의 주전급이니까 뭐 그렇다 해도 DJ DJ. DJ. DJ 다니엘 제임스 선수. 그렇죠. 맨유에다가 리즈로 갔던 다니엘 제임스 선수랑 그다음에 로든든 로 국밥 아닌가요? 로 극밥인가요? 토트넘의 백업 중에 백업 센터백 백업에 백업. 그렇죠. 조로든 선수 이번에 한국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로든 선수 네 로든 왔죠. 내년에도 같이 동행할 계획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엘런. 그렇죠. 스토크시티에서 있었다가 리버풀에도 있었고. 암파두도 있고 암파드 선수도 아빠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해리 윌슨 해리 윌슨 뭐 브룩스 선수도 있고 좋네요. 멤버가 나쁘진 않은데 과연 이 조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다음 국가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피파 랭킹 14위에 월드컵을 1930년 최초 월드컵 때 3위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 2021년 골드컵 우승을 함으로써 골드컵 7회 우승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코파 아메리카에도 5번 출전을 해서 1995년과 2006년에 4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경력을 살펴보면 1904년에 준우승 한 번이 있습니다. 감독은 그렉 베홀터 감독이고요. 2021년 골드컵을 우승한 감독입니다. 주요 선수에는 첼시에서 뛰고 있는 플리식 선수와 유벤투스의 맥케니, 그 외에 타일러 아담스 선수 등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일단 선수단이 되게 어릴 거예요. 그죠. 23.7세인가 그래서 아마 월드컵 전체에서 제일 어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주요 선수들이 근데 또 유리몸이다. 플리식도 유리몸, 레이나도 유리몸, 맥케니도 이번 시즌 부상이 크게 있었고 뭐 타일러 아담스도 유리몸이고 데스트도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유리몸이 그렇죠. 되면서 사실상 이제 주축들이 다 유리몸인 국가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보면은 선수 면면들이 다 괜찮아서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데스트도 있고 그런 선수를 좋아하시네. 그 다음에 뭐 맥케니도 솔직히 다재다능한 선수인데다가 뭐 플리식도 지금 국대에서 아마 최다 득점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리식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세대 교체도 잘 된 미국이 이거를 그대로 갖춰서 저는 이제 좀 길게 보는 대표팀이 아닌가. 나이도 제일 어린데다가 뭐 지금 뭐 스트라이커의 뭐 페피 이런 선수들은 다 03년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이나도 02년생이고 그래서 되게 어린 선수들이 많은 미국은 좀 장기적으로 더 잘 성장해준다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차기나 차차기 대회도 이제 이 선수들이 잘 큰다는 게 전제가 돼야죠. 마지막으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피파 랭킹 23위에 월드컵 6회 출전, 올림픽은 3회 출전, 아시안컵은 1968년부터 76년까지 3연속 우승의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현재 이란 대표팀은 드라칸 스코치치 감독이 맡고 있는데 사우디 리그와 크로아티아 리그 등 여러 리그에 접점이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사르다르 아즈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스트라이커예요. 그랬는데 현재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고 A매치 62경기를 나가서 40골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알리레자 자한 바크슈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현재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뛰고 있고 현재까지는 A매치에서 60경기 11골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흐디 타레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스트라이커의 포르투에서 뛰고 있어요. 그리고 A매치에서 57경기 26골을 넣었습니다. 이란 국가에 대해서 어떤지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이란을 되게 고평가합니다. 이란이 뭐 일단 지금 조편성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란이 멤버가 확실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즈문 선수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타레미 선수도 포르투에서 되게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에 첼시가 챔스 우승할 때 그때 2차전에서 타레미가 원더골을 한번 넣었었잖아요. 맞죠. 그랬던 경험도 있어서 이번 이란 16강 노려볼 만한 그런 전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이란이 월드컵에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에요. 제가 작년 또 러시아 월드컵을 봤었는데 그때 스페인, 모로코, 포르투갈, 이란 이렇게 같은 조였어요. 그랬는데 스페인이 이란의 까다로운 축구로 코스타가 겨우 한 골을 넣어서 이겼고 포르투갈은 그때 이란하고 무승부를 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이란과의 승부가 다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확실히 이번 조가 그래도 저번 조보다는 조금 괜찮은 팀이다 보니까 이란도 나름 기대해볼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타레미 선수 기록을 찾아보니까 저번 시즌 포르투갈에서 32경기에 공격 포인트가 32개. 경기당 공격 포인트 1개를 쌓는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준 면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드컵이었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이란이 뭐 90 몇 분까지 버티다가 메시한테 골 먹힌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란이 축구를 하니까 월드컵에서는 가장 그래도 승산이 있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란도 굉장히 저는 성관이 형처럼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팀들 중에서 그나마 16강 갈 확률이 높은 팀 하나 꼽으라면 뭐 당연히 독일, 스페인 같은 팀 같은 조에 속한 일본은 아닐 테고 뭐 우리나라도 현격히 확률은 적고 항상 이란이 제일 유력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은혁이 형도 얘기했지만 저번 월드컵에서도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그 전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했던 그 엄청난 늪축구 텐백. 그렇죠. 하다가 메시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골 넣어가지고 이겼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일단 신장도 너무 좋고 신체 조건도 좋고 거의 이 사람들은 유럽인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중동이다 보니까 유전자가 섞여가지고. 페르시아인. 그 다음에 뭐 멤버도 아즈문 유명하죠. 엄청 잘하는 스트라이커. 그 다음에 자한바크시. 물론 PL 팬들에게는 심각했어. 브라이튼에서 죽쓰고 간 선수로 기억은 하겠지만 여튼 뭐 네덜란드 리그에서 항상 잘했던 선수였고 타레미 선수 뭐 말할 필요 없이 잘하고 이 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주목될 그 매치는 미국 대 이란. 골프전. 그렇죠. 그냥 축구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그렇네요. 맞붙는. 잉글랜드 웨일즈도 사이가 안 그렇죠. 뭐 잉글랜드 웨일즈도 영국 내전. 그런 느낌으로 잉글랜드 말고는 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잉글랜드도 뭐 우리는 당연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2위는 다 노려볼 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패널분들께서 예상하시는 1위와 2위 팀은 어디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잉글랜드 미국으로 봅니다. 단순히 FIFA 랭킹만 보는 건 아니고요. 뭔가 미국이 이번에 월드컵에서 좀 나름 이변이라고 생각해요. 16강 가는 게. 그렇죠. 저도. 근데 이변을 일으키면서 뭔가 미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잉글랜드는 뭐 확정인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이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는 뭐 확정이라고 했는데 그냥 어쨌든 뭐 넘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넘어져도 뭐 1위 확정은 아니고 세게 넘어진다면 2등, 그리고 안 넘어지면은 그냥 1등으로 갈 것 같고 남은 한 자리는 무조건 이란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란 뽕이 강하게 드셨군요. 자, 잉글랜드 입장에 생각해봅시다. 웨일스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이란 또한 웨일스와 같은 느낌으로 쉽지 않은 상대예요. 과연 두 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잉글랜드가? 감독인 남문인 이상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1승 2무 생각해요, 잉글랜드. 웨일스, 베일의 마지막 월드컵. 이거는 베일 뽕 차오를 겁니다. 이거 절대 무시할 팀이 안 되고. 미국 생각보다 전력 약합니다. 퓰리식 너무 못하고, 일단. 타일러 아담스 굉장히 안 좋죠. 맥케니 정도 괜찮다 싶은데, 미국은 잉글랜드한테 잡힐 것 같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란 3무 정도 할 것 같고요. 결국, 종합해보면, 웨일스 1등, 2등이 이제 이란과 미국 싸움인데, 저는 웨일스 1등, 이란 2등, 미국 3등, 잉글랜드 4등 예상합니다. 정말인가요? 되게 아, 의외네요. 아스날 팬이라서 잉글랜드를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그 잉글랜드에 아스날 선수 몇 명 없어서 그런가요? 사카 스미스로우 정도밖에. 베나이트 아니야? 베나이트가 있네요. 램스데일. 맞네요. 주전급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웨일스 1등, 미국 2등 바라봅니다. 저는 잉글랜드 1위 확정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2위는 이번에 웨일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베일 뽕도 있을 것이고, 잉글랜드를 제외한 세 팀이 서로 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아마 전력상으로 가장 우위인 게 확실하니까, 잉글랜드가 세 번째 경기가 웨일즈인데,
그래서 웨일스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래서 웨일스 꼽아봤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는 일단 1등 잉글랜드, 2등 이란을 보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는 웨일스의 조직력을 믿지 않는 게, 유럽 예선에서 그렇게 조직력 있게 밀고 올라갔다기보다는, 뭐 베일의 활약도 있었지만, 어쨌든, 경기 하나하나로 떼어놓고 봤을 때, 과연 웨일즈가 축구를 잘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너무 어리고 다 경험 자체가 적은 데다가 선수들이 플리시도 그렇고 뭐 타일러 아담스도 그렇고 레이나도 그렇고 그냥 리그에서 활약이 다 그닥인 선수들의 조금 그런 선수들이 에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이변을 일으키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환도 빠르고 피지컬도 좋은데 스피드 좋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아즈문, 자한바크시, 타레미, 뭐 미드필더 뭐 에자톨라 이런 선수들이 다 피지컬 좋은데 결정력도 나름대로 있는 선수들이니까 이란이 토너먼트 대회에서 경험은 없지만 이변을 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1등 잉글랜드는 솔직히 전 이변이 없을 것 같고 2등 이란이 조금 이제 반전 드라마로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1위는 잉글랜드가 거의 확정을 짓고 2위가 이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이 남아공 때도 16강을 가기도 했다 보니까 솔직히 못하는 팀이라고는 결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랬는데 선수들이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16강에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월드컵 경험이 없어요, 나라가. 지금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고전할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란을 2위로 꼽게 된 거예요. 이란이 생각보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상대로도 월드컵 내에서 많이 선전한 경험이 있었고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난 월드컵 때처럼 전술을 잘 짜서 까다로운 축구를 한다면 2위로 진출을 해보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1등은 잉글랜드, 2위는 이란.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코너 All About 카타르 B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온 유익한 전술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억텐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백의 대표적인 포메이션, 저번에 4-3-3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 4-4-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포백의 대표적인 포메이션으로 수비수 4명에 2명의 측면 미드필더, 2명의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투톱이 위치하는 포메이션입니다. 사실상 중미와 측면 미드필더의 롤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뭐 변화를 가져가는 포메이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온 장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압박하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정비된 상태로 자리를 싹다 시키면서 이제 라인 사이의 간격을 좀 촘촘하게 좁게 만들어주면 패스길이나 드리블할 공간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죠. 왜냐면 측면이든 중앙이든 다 선수가 있고 이제 다 이제 두 줄 수비라고 하죠. 두 줄로 이렇게 딱딱 서 있기 때문에 벽을 세운 것처럼 되게 공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앉고 역습을 노리는 팀들한테 되게 유리한 포메이션이고요. 그리고 역습 시에 되게 단순하고 직선적인 패턴으로 빠르게 좀 역습이 가능해요. 왜냐면 4-3-3 같은 경우에는 거쳐야 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제 4-4-2로 역습할 때는 앞으로 툭 주고 측면에서 들어가서 크로스 넣든지 뭐 스루 패스를 하든지 아니면 투톱한테 주고 투톱이 해결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한 형식으로 역습을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술보다는 피지컬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또 이제 공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패스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되게 넓은 공간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넓게 그라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장점에 대해서 또 첨언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4-4-2가 시메온의 감독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수비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책을 읽고 막 할 때 항상 4-4-2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이라고 저는 그때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포메이션에 비해서 물론 4-3-3도 있지만은 어쨌든 최전방 스트라이커 2명을 그 당시에는 이제 스트라이커라는 포메이션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보통 타겟터형 선수들을 말하겠죠. 그 선수 2명을 최전방에 배치하기 때문에 수적인 다른 포메이션에 비해 수적인 우위가 있고 공격진에서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뭐 피파 용어로는 LM, RM이라고 하죠. 친숙하네요. 근데 그게 맞는 용어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하여튼 그 선수들이 공격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풀백들이 올라가서
무한 크로스를 해주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뭐 근 몇 년간에는 그런 느낌이 좀 사라지고 완전 수비적인 느낌이 많이 가미된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쵸, 예전에는 되게 빠른 속도로 측면에서 쭉 밀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리는 그런 형식의 공격들이 줄을 잃었기 때문에 공격적이겠지만, 요즘은 또 그런 거보다 윙어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윙어들은 다 들어와서 슈팅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즘 4-4-2를 되게 수비적인 포메이션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점은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겠고, 단점을 꼽자면 일단은 역습 패턴이 좀 단조롭습니다.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측면 위주로 역습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4-4-2의 그 투톱 사이에 아까 우찬 형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타겟터형 선수가 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한테 무슨 창의적인 플레이를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패턴이 조금 단조로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공을 뺏가더라도 대충 어떤 식으로 역습할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조금 요즘은 위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3미들 포메이션, 뭐 3-5-2나 4-3-3 또는 다이아몬드 4-4-2처럼 중원에 많은 숫자를 주는 전술을 하고 상대할 때는 2대3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보통 4-3-3에서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장악력을 좀 잃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 3선부터 1선까지 공운반, 패스, 직접 슈팅, 압박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명의 미드필더가 체력적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4-3-3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두고 중미 2명 두기 때문에 이제 수비적으로 어쨌든 치우쳐져 있는 선수를 한 명 두는 거랑 똑같은데, 4-4-2를 놓게 되면 아까 이제 우찬이 형이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같은 맥락인 게, 이제 어쨌든 중앙에서 압박을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다는 점. 이게 되게 미드필더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제 투톱의 퀄리티, 호흡, 역할 분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스타일의 스트라이커가 공존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되게 유명한 걸로는 마이크론 에미레스키, 뭐 이런 옛날 선수지만 이런 스타일의 투톱이 이제 보통은 좀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단점에 좀 첨언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도 마이크로원 얘기를 했지만은, 오원이 국대에 있을 때 어쨌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4-4-2를 사용했으니까, 그때는 뭐 크라우치 원, 독일 월드컵 때는 그렇게 주전으로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한 명은 빠르고 한 명은 머리로 떨궈주면서 플레이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이제 친선 경기 할 때도 벤투 감독님이 손흥민, 황의조, 손흥민, 조규성 투톱을 사용해서 4-4-2를 활용했는데, 그런 느낌처럼 스트라이커의 스타일이 겹치면은 그 공격을 전개할 때 많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4-4-2가 공격할 수 있는 한정적인 상황 안에서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전 맨유의 좀 예시를 들어보면 뭐 루니 테베즈나 루니 베르바토프, 어쨌든 루니라는 선수가 되게 유니크한 선수이기 때문에 같이 투톱을 서주는 선수가 루니랑 좀 스타일이 다르니까 되게 단점도 보완해주면서 이렇게 공존을 해서 퍼거슨도 그렇고 좋은 성과를 좀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난 거는, 이게 전술 자체의 단점은 아닌데, 시메온의 두 줄 수비가 등장한 이후로 그쯤에서 많은 유럽 리그의 중하위권 팀들이 강팀을 만날 때 거의 다 4-4-2를 들고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약간 좀 진짜 답답한 경기도 많았고, 강팀 팬 입장에서 경기를 볼 때는 전술의 단점은 아니고 그 팀들 입장에서는 실리적인 전술이겠지만 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뭐 라리가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 가면 다 똑같이 4-4-2 이제 컨트롤식 컨트롤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리그 중하위권 팀들이랑 경기를 봤을 때 시청률이 좀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PL 같은 전술적 다양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라리가가 흥행에서 밀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팀을 이제 아까도 너무 많이 언급이 됐지만 어쨌든 시메온의 ATM,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비드 비아가 뛰었던 1314를 좀 일단 갖고 오긴 했습니다. 이 팀에 대해서 개괄적인 요약을 하자면 1314랑 2021 시즌 리그 우승도 했고 챔스 결승까지도 갔던 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4-4-2 전술을 쓴 게 뭐 정말 시대를 쥐고 흔들었던 과르디올라의 빌드업 축구, 이런 경기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축구에 대해서 파이법을 찾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리그 중하위권 팀들이 내려앉을 때는 4-4-2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라리가가 더 그렇고요. 그래서 13-14 시즌의 결과를 보면 라리가 우승, 스펠코파 준우승, 코파델레이 4강, 챔스 준우승. 이 챔스 준우승은 아마 레알한테 4-1로 졌나 그럴 거예요. 맞아요. 1314가 4대1로 졌고, 이제 1516이 승부차기까지 가서 졌고. 저는 왜냐면 다비드 비아 선수의 플레이를 좀 뒤늦게 알았지만 되게 이런 스타일의 스트라이커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 팀을 한번 꼽아봤고, 시즌 베스트 11 정도 일단 꼽아봤습니다. 일단
쿠르투아가 이제 첼시에서 임대로 갔었고, 필리페, 고딘, 미란다, 후안프란. 후안프란도 이제 윙어에서 실패를 했다가 풀백으로 와서 굉장히 또 잘 풀린 선수고, 고딘, 미란다는 되게 잘할 때죠. 또 토비가 백업으로 있었고요. 중원에는 이 티아고는 그 티아고가 아닙니다. 치아구 아니에요? 네, 그쵸. 그리고 가비도 그 가비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그 측면에 이제 코케와 아르다 투란. 네, 마음이 아픈 아르다 투란이 섰고, 이제 최전방에는 디에고 코스타와 다비드 비아. 되게 이제 코스타도 그렇고 다비드 비아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한따까리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죠. 다비드 비아는 특히 바르셀로나에서 되게 임팩트 있었고, 코스타는 첼시 가서도 잘했고, 그래서 이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또 다른 팀을 좀 생각나는 거는 맨유가 한창 이제 퍼거슨과 함께 할 때 4-4-2를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팀으로. 또 아스날도 4-4-2를 썼었죠. 아스날 4-4-2에 관해서 혹시 첨언해 주실 내용 있나요? 아스날 4-4-2는 사실 ATM 4-4-2가 굉장히 결이 다르죠. 저 벵거볼이라는 이름도 있었으니까. 단순하게 딱 한 선수만 비교해볼 때 왼쪽 윙어 자리에 코케 선수가 아스날에서 피레스 선수였어요. 그쵸.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만 봐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피레스는 최초의 인사이드 포워드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코케는 사실 중앙 미드필더인데 그 자리에서 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일이 달랐고, 아스날은 당시에 볼란치 자체도 투볼란치가 둘 중에 한 명이 비에이라였어요. 굉장히 앞으로 올라가는 선수. 하지만 ATM은 티아고, 가비, 후에는 사울 이런 수비적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AT 준상이가 가져온 AT 마드리드는 아까 방금 나오가 얘기했듯이 코케가 전문 윙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투란 쪽으로 공격할 때 약간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마찬가지로 퍼거슨,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퍼거슨 감독 시절도 박지성 선수가 왼쪽 윙으로 나갈 경우에는 반대편에 항상 난이나 발렌시아 같이 좀 직선적으로 치고 가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박지성 선수는 흔히 말하는 수비형 윙어. 실제로 그런 포지션은 말이 안 되죠. 윙어가 수비형이라는 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미드필더에서 도움도 주고, 풀백 선수 한 명을 달고 쭉 치고 달리는 것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반대편에서는 수비수를 달고 치고 나가면서 크로스 올려주고 공격을 해주는 이런 느낌처럼 약간 비대칭적인 전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쵸. 그리고 이제 4-4-2 하면 또 최근에 또 되게 각광을 받았던 팀이 2021 시즌 헤타페가 되게 조금 특색 있는 축구로도 되게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바르셀로나 헤타페를 제가 라이브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헤타페가 되게 4-4-2를 쓰면서도 풀백들로 전진했고 약간 진짜 투백을 쓰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공격적으로 유니크한 축구를 구사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쿠쿠레야가 또 헤타페에서 뛰면서 되게 클래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서 바르셀로나 팬들은 왜 검증되지도 않은 피리포를 쓰면서 쿠쿠레야를 보냈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제 블로그 사실 쓰고 있는 글이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또 이번 시즌에 돌풍을 일으켜서 그 팀을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도 4-4-2를 쓰긴 쓰지만 되게 공격적으로 써서 사실상 뒤에 2명밖에 안 남아있고 2-4-4 느낌으로 뒤에 2명 남고 다 한 칸씩 전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시메오네가 막 등장했을 때의 중위권 팀들과는 다르게 4-4-2도 좀 공격적으로 많이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유익했던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3백 관련해서 포메이션을 하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전술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코너 전술 백과사전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오늘도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방송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저희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건 역시 빨리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더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짤막하게 예고를 하자면 슈퍼리그 관련해서 찬반 토론을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말이 많죠?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지만은 아직까지 된다 안 된다, 진행 중이다 안 진행 중이다 얘기가 많은데, 그거 관련해서 좀 끝장 토론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는 그 주제를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FC 한양 10회였고요.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